가을의 시작이 언제일까요? 그 시작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서서히 가을에 물들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나뭇잎은 노란색, 주황색, 그리고 붉은색의 다양한 색조를 띠며 자신의 색깔을 마음껏 뽐내고 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에는 덥고 이러한 일교차 때문에 낙엽의 색깔이 물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삶 또한 한순간 우연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닐까? 낙엽을 보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아입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기후변화 및 채식과 관련하여 전문가나 활동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사회적 기업인 사람과 환경의 강재원 대표님을 모시고 전주시 쓰레기의 A부터 Z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 프로그램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초대 손님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연준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 노래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에서 김광석의 노래죠. 김광석의 노래를 제주 소년인 오연준이 불러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일으켰던 노래인데요. 자,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출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바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
네, 음악 잘 들으셨죠? 네. 네, 가을과 잘 어울리는 노래 같아요. 자, 오셔서 반갑습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네, 네. 처음은 아니고 한번 이제 뵌 적이 있는데 저보다도 본인께서 직접 자기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역에서 쓰레기 문제를 고민하고 또 쓰레기로 먹고 살고 있는 뭐 쓰레기 박사나 학자는 아니고 쓰레기 업자입니다. 쓰레기 업자. 네, 쓰레기 업자보다는 사실은 쓰레기 네. 박사님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요. 아닌가요? 뭐 배운 게 짧아서 박사는 아닙니다.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몇 달 전에 이제 세활용 센터에서 그 대표님의 강의를 듣고 사실은 저 굉장히 감명을 받았거든요. 기후변화나 자원순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가 그동안 강의를 들어왔는데 굉장히 이게 가슴으로 닿아오고 실천 가능성도 눈에 보였고 좀 더 이제 이 자원순환에 관한 좀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어떤 큰 그림을 그려주셔서 저는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꼭 이 프로그램에 모시고 싶어 했는데 드디어 오늘이 여러 번 제가 컨택을 했었지만 이제 시간이 나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예, 모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환경의 강지연 대표님이십니다. 자, 사실은 이제 그 쓰레기 업자라고 하셨는데 이제 쓰레기 박사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박사님이라고 부를게요. 왜냐하면 전라북도에서 지금 강재훈 대표님만큼 쓰레기에 대해서 큰 그림을 갖고 있는 분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전주시의 쓰레기에 관해서 A부터 Z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대표님께서 이 자원순환과 관련을 해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얼마 동안 하셨고 지금 그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좀 잠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처음 시작한 것부터 생각하면 지금 한 2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1900년대 말 그러니까 네. 2000년대 초반까지 사실은 전주시에 그 제대로 된 그 재활용 시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재활용품들이나 페트병 이런 것들이 다 땅에 묻혀졌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작했던 것들이 전주시에서 민간에서 지자체에서 그런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처음으로 선별장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걸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재활용품을 비롯해서 대형 폐기물, 음식물 등등등 그런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하고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는 가로 청소 영역까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업사이클링이라고 해야 더 잘 알아들으실 텐데 전주시 새활용센터 다시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봄에서는 전주 시민의 쓰레기 감수성들을 높이고 새활용 문화들을 확산시키는 일 그리고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예,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예. 그래서 쓰레기 박사님이라고 전라북도의 쓰레기 박사님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멋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0년 전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자원순환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0년 전이면 지금도 젊으시지만 굉장히 젊었을 때라고 예.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기로 이 일을 하게 되셨을까요? 사실은 쓰레기 문제도 좀 심각하긴 했지만은 그때 IMF 직후여가지고 사실은 새로운 일자리들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조금 더 가치 있는 일들을 갖다 할 수 있을까 해서 사실은 그 일을 시작하게 됐고 사실은 특별히 기술이 없어도 사실은 쓰레기는 접근하기 좀 쉬운 소재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돈이 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또 경쟁업체도 없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먼저 앞을 내다보는 선진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그게 쓰레기라고 하면 그냥 쓰레기 우리는 그냥 버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는데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이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것으로 이제 어떤 고차원적인 어떤 그 생각, 철학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표님에게 있어서 쓰레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가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업자라고 한다면 뭐 일용할 양식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럼 너무 업자 같은 말 같고요. 사실은 인간이 그 소비하고 버려지는 것들이 삶 속에서 일종의 배설물이라고 봐요. 쓰레기들은. 근데 자연 생태계에서는 쓰레기 자체가
그 인간의 쓰레기처럼 그냥 막 버려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가치들을 갖다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쓰레기는 또 다른 쓸모의 출발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쓰레기들은 지구 자원으로부터 한시적으로 빌려온 자원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다시 그걸 돌려놓는 것들이 새로운 출발이라고 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쓰레기들은 좀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경제적인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데 위험성들이 조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쓰레기는 또 다른 쓸모이자 또 다른 또 관리돼야 된 자산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이제 폐기물이 아닌 하나의 자산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이제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갈 텐데 전주시 쓰레기.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 이 일상생활에서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를 저도 버리거든요. 올바른 분리 배출을 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들이 배출이 되는데 이 우리가 배출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 또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산업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 인간의 활동에서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그 쓰레기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쓰레기를 어떻게 전주시는 처리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쓰레기 종류를 말씀드리자면은 뭐 전주시만 뭐 딱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예, 원래는 뭐 일반적으로는 가정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그리고 뭐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 건설 폐기물 그리고 유해성이 있는 지정 폐기물 그리고 의료 폐기물 이렇게 뭐 법적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부분들은 보통 생활계 폐기물로 국한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생활 폐기물 중에서는 불에 타는 가연성 쓰레기를 취급하는 소각용 종량제 봉투, 불가연성 그러니까 타지 않는 매립용 봉투, 그다음에 재활용품, 그다음에 대형 폐기물, 뭐 음식물, 그다음에 형광등, 건전지 같은 유해성 폐기물로 좀 나눠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 속하지 않은 불법 방치 폐기물들이 있죠. 네,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데요. 우리 모든 일상생활에서 버려지는 그런 쓰레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쓰레기들이 전주에서 모두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나요? 조금 전주시 규모에서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주시 정도 된다라면 좀 완벽하게 재활용 쓰레기 처리 인프라를 갖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재활용품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60%는 거의 전주시에서 처리가 되고 있질 않아요. 그럼 어디에서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 광주 광역시에 있는 모 기업에서 처리를 갖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집에서 우리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재활용이 되기 위해서 버린 쓰레기는 60% 정도가 전주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 지금 처리를 한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전주시에서 처리하는 것들은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들을 처리하고 그것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60% 아파트, 정도는 네. 공동주택은 다 외지에서 처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봉투에 버리는 거 있잖아요.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들은 전주에서 다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소각자원들 뭐 쓰레기 봉투들은 다 전주에서 처리가 되는데 재활용품 같은 경우들은 원래 애초에 전주시가 원래 한 몇 년 전부터 100톤 이상 발생을 했는데 전주시에서는 그 설계를 좀 잘못한 측면이 있죠. 한 60톤 정도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반절 이상들은 전주시에서 뭐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네. 돈을 주고 다른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게 우리가 돈을 내는 건가요? 돈을 준다라는 것보다는 재활용품 자체도 뭐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데 사실 전주시가 돈을 들여서 다 수거해서 한 곳에도 모아오는 것들에 대해 좀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전주시가 직접 행정을 통해서 쓰레기 재활용품들을 갖다 모아놓은 것들을 그쪽에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가져가는 거죠. 굉장히 아쉽네요. 전주시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나머지를 더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처리 시설을 계획을 갖고 있나요? 더 뭐 지금 60% 정도밖에 흡수할 수 없는데 더 늘린다거나 그러한 계획은 있는 건가요? 뭐 제2선별장들을 구축하려고 수년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속도가 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제대로 처리를 갖다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뭐 이후에 2, 3년 후에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좀
딱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된 이유는 혹시 그 님비 현상, 예를 들어서 혐오 시설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측면도 있고 예산도 있고 아무래도 지금 재활용을 담당하고 있는 그 리사이클링 타운이 그 뭐 여력이 없어요. 그 공간에 대한 여력들도 없고 지을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제3의 장소들을 또 확보해야 되고 이런 측면들도 좀 있고 주민들 간의 소통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것은 다 소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어디에서 이게 소각이 되는 건가요? 전주시는 삼천동에 있는 전주광역소각자원센터에서 다 소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립용 봉투는 뭐 당연히 그 옆에 있는 이서면에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매립장으로 가게 되고요. 예. 그럼 앞으로는 계속 그 매립은 더 이상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뭐 법적으로 매립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고요. 매립장의 가장 큰 한계는 땅을 지속적으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울시처럼 서울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가 2026년이면 끝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수명이 다한 땅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 때 사실은 그 매립장의 한계가 있는 거고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 그렇군요. 예, 저는 그 서울시에서 더 이상 매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인천으로 인천 지역에 매립을 하는데 이제 법적으로 더 이상 2026년이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매립은 못하고 무조건 소각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바뀐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군요. 그렇죠. 매립장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부지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뭐 소각장을 짓는다는 것들도 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좀 더 우리 지역보다는 좀 더 특별하게 자원 순환에 대한 관심들이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러한 그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을 처리하는데 그 과정에 비용이 들 것 같은데요. 예. 전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연간 비용은 얼마 정도일까요? 전주시 예산 올해 예산 보면은 추경 포함하면은 한 2조 6,88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3.83%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1,020억 정도 지금 1,000억이 조금 넘는 숫자가 지금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 예산의 증가폭들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올해만 해도 작년에 대비 한 8.9%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리 비용 전체 예산의 4%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용이 더 높아지는 걸까요? 전주시에 들어가는 청소에 들어가는 그 인력들이 다른 지역보다 좀 많거나 장비도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전반적인 인건비, 차량 장비에 대한 투여 측면에서 아무래도 비용이 직접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측면을 보자면은 방치 폐기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공이 처리하고 있는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에 들어갈 수 없는 방치 폐기물들 불법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데서 상당한 또 비용을 들여서 외부 민간 시설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들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간접비에서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불법 비용, 그러니까 양은 더 늘어나지 않는데 불법 그 투기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다는 것이죠. 네, 그런 그러면 측면도 있습니다. 불법적인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돼야 되고 그러면 좀 더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맞죠? 예. 네네. 그러면 뭐 양 측면에서 봤을 때는 늘어나는 것 같지 않은데 이제 간접 비용이라든지 또 불법에 있는 투기에 관련된 어떤 관리 측면에서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것도 좀 궁금해요. 전주 시민이 과연 하루에 음식물 포함해서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 정도일까? 1인당 배출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또 타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전주시는 어떤 모습일까? 현재 좀 궁금하거든요. 예, 다들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느냐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좀 혼선이 있을 수는 있는데 생활 폐기물만 한정시키는 것들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폐기물로만 한정하자면 우리나라 1인 하루 배출량 평균이 0.87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평균 보자면 0.82kg 정도 되고요. 참고로 가장 많이 배출되는 지역은 제주도고 1.62kg 굉장히 많죠. 그리고 가장 적은 지역은 부산입니다. 제주의 3분의 1 정도 되는 0.64kg 되니까 상당히 같은 지역인데도 편차가 상당히 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지역은 몇 정도 될까요? 잘하고 있을까요? 아, 글쎄요. 주위에서 보면은 그렇게 아닌가요? 예, 우리 지역은 한 0.99kg 정도, 거의 1kg에 1kg네요. 육박하는. 평균보다 훨씬 더 높네요. 그렇죠. 서울, 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뭐 일반적인 시보다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경기도 평균도 0.79kg니까 꽤 높은 편입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는 제주처럼 뭐 관광객들, 유동 인구들이 많이 좀 많아진 것들이 아무래도 다른 여타 도시보다 똑같은 수준의 여타 도시보다 좀 많은 것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음식물 쓰레기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광객들 유입도 그렇고 우리 전주시 특유의 이렇게 반찬 많이 놓는 그러한 식문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루에 내가 1kg의 생활 쓰레기 버린다? 하루에 1kg인데 우리 전주 시민 60만, 70만 정도 되죠? 70만 아직 안 된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제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 조금 넘는데 그것을 1kg로 계산한다면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그렇죠. 연간 세계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한 200억 톤 고용 폐기물 기준으로 된다고 보면은 우리나라의 전체는 2억 톤 정도, 그러니까 세계 1%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세계 1%. 좋은 측면에서 높은 퍼센트를 높여야 되는데 사실은 또 우리가 많이 버리겠지만 또 재활용도 높지 않나요? 재활용률이? 그렇죠. 세계적인 뭐 재활용 선진국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아마 전 세계적인 평균적으로 재활용률을 따지자면 전 세계 평균 재활용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플라스틱인지 전체 생활 폐기물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디 16%를 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마 20% 정도의 수준입니다. 전 세계 평균이 20%요? 예. OECD 평균이 한 35% 정도니까 생각보다는 재활용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활 폐기물 포함한 모든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거의 87%에서 89%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고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할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는 59%에서 60% 언저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독일과 우리나라가 거의 가장 높은 재활용 수치를 갖다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 중에서도 전주시를 보자면은 한 64.1%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 한 5, 6% 이상씩이 항상 높아왔어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측면은 지난 10년간 전주시 흐름을 보자면은 생활 폐기물이 감소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흐름은 있어요. 근데 재활용률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왜 그럴까요? 측면이 있어요. 다양한 이유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전에는 한 70% 정도의 재활용률들을 갖다 생활 폐기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지금 한 40%에 가까운 소각률들을 갖다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자면은 쓰레기 처리의 이제 건전성들이 악화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유는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재활용이 이제 타 지역에보다 평균보다 높은 것은 굉장히 좀 고무적인데 이제 그런 비율이 좀 더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쓰레기를 만들어서 자원 순환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재활용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재활용보다는 재사용을 저는 좀 선호하는 편인데 이 재사용이 되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선 국가가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러려면 이제 기업과 정부 그다음에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좀 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재사용할 수 있는 또는 재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 뭐 독일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재활용이 높다고 하는데 사실은 쓰레기로 인해서 심각한 어떤 전 세계적 문제잖아요. 기후 변화를 포함해서 예, 예. 좀 더 갈 길이 굉장히 멀어 보이는데 희망은 있는 건가요? 아, 그 희망이 있죠. 음.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이 기후 위기, 뭐 쓰레기 문제에서 관심이 있었던 적이 사실은 근래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미 기후 위기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위기 의식을 느꼈다고 한다는 것들은 새로운 변화를 출발할 수 있는 뭔가 기폭제는 되어 있다고 봐요. 그 대신 우리가 요란하게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 비해서 실질적인 변화 측면에서는 조금 미비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들을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좋아서 하는 뭐 취미생활 정도나 내가 좋아하는 가치활동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나 구조나 산업구조를 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좀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재활용이 이제 조금 그래도 뭐 우리나라는 높은 편인데 그 더 어떻게 보면 90%뭐 100%는 뭐 불가능하지만 좀 더 수치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재활용이 안 되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뭐 굉장히 많은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요약해서 보자면은 첫 번째는 제대로 배출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 비행 분석이라고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 이런 걸 비행 많이 분석? 예. 네. 그것을 제대로 네.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잘 버려야 되는 이유죠. 네. 특히 가장 중요했던 건 음식물을 비우지 않고 버리는 것들, 헹구지 않고 버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나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염된 자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네. 오염된 자원들은 재활용으로 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장 뭐 첫 번째 부분으로 말해서는 제대로 잘 버리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크고요. 네. 두 번째에서는 공공의 처리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이라도 공공의 영역에서 세부적으로 이것들을 다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종이팩도 마찬가지고 작은 플라스틱, 소형 가전 수없이 많은 품목들이 사실은 세부적인 재활용을 따라서 공공 처리 시스템으로 다 처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활용 될 수 있는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공의 처리 시스템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버려지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조금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데 태어날 때부터 재활용이 될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분명 재활용 표시 마크를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복합 재질인데요. 복합 재질 하면은 금속과 플라스틱과 뭐 종이 서로 다른 재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고요. 그것보다 더 그 좀 심각한 건 플라스틱 배출 표시에 아더라고 표시되어 있는 국제 기호로 말하자면 7번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품의 기능성들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플라스틱 재질을 섞거나 다른 첨가제를 섞어서 재활용들을 갖다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모순적이긴 하지만은 재활용 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이 될 수가 없는 운명이고요. 실제 재활용 선별장에 가더라도 재활용이 되는 비율은 40%가 넘질 않아요. 전주시 기준으로. 아마 전국 평균으로도 45%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잘 깨끗이 분리배출하는 것들이 다 재활용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깨끗하게 비우고 헹구고 버린 재활용품들이 60%는 버려진다는 거죠. 이제 세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좀 세 가지 좀 제가 궁금한 거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말씀하셨던 이제 비행 분석,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대부분 저도 아파트 공공주택에 보면은 어느 정도 100%를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4개 비행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게 본 것은 음식물 쓰레기거든요. 예. 네, 음식물 쓰레기. 저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가능한 이렇게 꽉 짜서
아니면 그 버릴 때 미리 그 거지로 해서 물기를 제거하고 넣어서 버리는데 내가 버리러 갔을 때는 이미 물이 흥건하게 있거든요. 네. 그렇거나 거기에 버려서는 안 되는 뭐 달걀 껍질이라든지 뭐 그 마늘 껍질이라든지 기타 그 옥수수 예를 들어서 껍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 음식물 쓰레기로는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 음식물 쓰레기도 지금 수거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시민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좀 이 자원이 좀 순환되고 지구 건강을 위해서 실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그 전에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음식물이 너무 많이 기존에 비하자면은 상당히 많은 양들이 음식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건 인구가 줄고 가구 그 세대가 분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음식을 남기거나 뭐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소비를 갖다 줄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긴 할 텐데 버리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물기를 꾹 짜고 하는 것들 이건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잘 버리고 있는 사람들도 계시지만은 단순히 달걀 껍질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뭐 칼이라든가 돌덩이라든가 정말요? 예, 젓가락, 숟가락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는 우리의 양심들이 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하거나 굉장히 전체 시스템을 갖다 조금 방해할 수 있는 물건들을 많이 버리는 것들이 더 오히려 큰 문제고요. 아 진짜요? 예.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왜 그런 것들을 거기다 넣을까요? 일부러는 실수일까요? 일부러 그럴까요? 실수도 일부 있겠지만은 귀찮아서가 가장 그래요. 큰 이유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기구들이 기계에 걸려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이시죠? 그렇기도 하고요. 전주시는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투여를 갖다 안 하고 있지만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람 손으로 다 골랐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지금 음식물 재활용 하는 데들도 대부분 사람 손으로 일일이 비닐봉투에서부터 뭐 칼 이런 위험한 물건들을 손으로 다 건져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음식물이 다 알아서 썩고 다 알아서 재활용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물건들을 아직도 우리 이웃들, 우리의 뭐 가족들이 거기 가서 일을 직접 하는 거죠. 네. 네, 직접 다 건져냅니다. 손으로 음식물 사이에서. 그걸 안다고 한다라면 조금 더 버리는 데에 대해서 고민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한 가지 또 측면은 뭐가 있냐면은 지금 물기를 짜고 이런 것들이 전주시 RFID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제대로 된 RFI라고 좀 보기는 힘들어요. RFID는 기본적으로 감량하거나 음식의 침출수를 갖다 좀 뺄 수 있는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같이 병합되는데 전주시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무겁고 양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 이게 또 귀찮아가지고 가정에서는 디스포저라고 해서 음식물 처리기를 갖다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에 이걸 조금 더 건조하고 분쇄하는 경우들은 괜찮지만은 직접 갈아서 하수구로 버리는 그 디스포저들이 좀 있어요. 그것들은 상당하게 큰 문제를 갖다 야기하고 하수 처리 시스템의 가장 큰 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직도 가정에서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생산을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정부가 간단한 문제 소비자들에게 판매해놓고 쓰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아예 그냥 정부가 그런 제품을 생산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에 저하기 때문에. 글쎄요. 그 기준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같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규제는 두고 있어요. 네. 그 하수구로 버리는 디스포저들도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다 두고 있고 몇 % 이상들은 버리지 못하게끔 규제는 두는데 규제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편리함 때문에 사용하기 때문에 좀 편법적인 것들을 아직도 계속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이런 만드는 업체들도 거기에 자꾸 편승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의 편리함이 사실은 이 지구를 망치고 있는 거죠. 그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인데 한순간에 그런 편리함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아까 재활용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공공처리 시스템에서 할 수 없는 영역에 이어서 그 작은 플라스틱이라든지 소형 가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복합 재질을 말씀하셨잖아요. 세 번째 그 어려운 점, 특히 이제 아더라는 제품군들 네. 이런 것들은 좀 더 단순화시킬 수는 없나요? 기업이나 아니면 정부 환경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단순화시켜서 쓰레기가 다시 재활용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복합 재질이다 보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물론 이제 제품의 기능에 따라서 복합 재질을 쓸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좀 더 고민하면은 뭐 단품으로 단일 재질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운가요? 사실은 어렵다기보다 강력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제품을 부각시키고 제품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더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대체 방법들은 사실 그렇게 만들지 말라라고 강력한 규제가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거에 따라서 만들겠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강력한 규제들이 다른 나라의 여타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좀 부족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자율권들을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나 아니면 뭐 가까운 일본,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규제 사항들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30년 이후에서는 이런 복합 재질을 사용을 금지하는 필름류에서 하는 그런 정책들도 있고 또 탄소 이 배출권들에 관련한 부분들 재활용되지 않는 재질을 만들어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그런 규제가 아직도 좀 약하기도 하고 아직도 기업에서 잘 알아서 하라는 측면들이 좀 더 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린워싱들이 네.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재질 대체를 하지를 않으면서 일종의 친환경이다라는 친환경의 쇼를 갖다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플라스틱 양이라든가 재활용이 되지 않는 그 물건들에 대해서 그 개선하지는 않고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거죠. 뭐 일부 잘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게 상당한 성과와 영향력들을 미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중국에서 지금 복합 재질을 금지한다라는 그런 안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을 굉장히 무시하는데 중국은 아니고 아니에요? EU 27. EU 27 EU 국가에서는요. 중국은 네. 재질에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완화되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는 규제가 약하죠. 네. 그러니까 환경부 관련한 업무를 보면은 이게 환경부가 환경을 위하는 부서인가 환경 파괴하는 부서인가라는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업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기도 처음에는 작년에 뭐 11월에 시행하겠다 해서 일부 지자체 세종시나 제주에 일부 시범적으로 하고 다시 뭐 뒤로 가는 그런 역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정부에 관해서 우리 환경부에 관해서 얘기하려면 우리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우리 잠시 노래를 듣고 2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희 그 지구론 채식 생활에서 제가 자주 들려드리는 노래인데요. 2AM 자연을 부탁해 노래를 듣고 다시 2부에서 또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들려와요. 주위를 둘러보면 볼 수 있죠. 지구가 아파서 소리 없이 울고 있죠.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지구가 숨쉬고 살아나죠.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행복해야 해. 함께 지켜가요. 아름다운 세상 건강한 자연 우리 같이 만들어요. 함께 지켜가요. 어렵지 않아요. 너와 내가 우리 함께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지구가 숨쉬고 살아나죠.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행복해야 해. 함께 지켜가요. 아름다운 세상 건강한 자연 우리 같이 만들어요. 함께 지켜가요.
괜찮아요 너와 내가 우리 함께 자, 노래를 듣고 다시 2부에서 우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제 쓰레기 문제를 자원 순환의 개념으로 이해해왔었는데 지금은 순환 경제라는 얘기를 하더거든요. 그래서 순환 경제라는 게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순환 경제는 뭐 기존에는 그 생산 소비 폐기로 이어지는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갖다 오염시키는 선형 경제라고 일직선으로 되는 라이너 선형 경제라고 표현을 갖다 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이 대안으로 나온 게 순환 경제거든요. 순환 경제는 자원을 최소한으로 투입하고 그리고 가장 또 길게 오래 사용을 갖다 하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폐기물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 그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경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냥 순환 경제는 분리수거나 재활용이 아닌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순환 경제는 그 전에 재활용이 사후 처리적인 담론이라고 본다고 한다라면은 순환 경제는 설계 자체를 갖다 변경하는 시스템의 변경이라고 보시면 처음 됩니다. 시작부터의 거기가 그렇죠. 들어간다는 얘기죠. 생산 단계에서부터 소비를 갖다 어떻게 하면 길게 사용할 것인지 수리수선은 가능할 것인지 또 폐기된 자원들은 다시 원재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자원과 재질을 디자인 단계에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출구가 없는 그러니까 제품들이 무한으로 반복될 수 있는 순환 경제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닫힌 고리라고 말씀하시는 계속 돌아와서 다시 그러니까 B2B라고 하는 게 버틀 투 버틀 네. 병에서 다시 병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은데 그러한 시스템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자원이 앞으로는 50년 후에는 사실은 더 이상 채취할 수 없을 정도에 고갈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학자들은 기후위기보다는 자원의 위기 때문에 지구가 더 먼저 멸망할 것이라고 판단을 갖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지구에 있는 인류가 사실 살아남으려고 한다라면은 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인 거죠. 근데 대부분들 좀 어렵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요. 경제라고 하니까 나랑 동떨어진 산업에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자원 순환의 개념과 별반 그 끝의 목적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원 순환은 이미 버려진 폐기된 자원에서부터 시작을 갖다 하는 건데 순환 경제는 이미 버려지는 것 자체를 쓰레기를 갖다 만들지 않는 것 자체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들은 결국 제로 웨이스트 우리 얘기하는 제로 웨이스트 쓰레기가 없는 사회를 갖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시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직관적이고 실천 지향적인 측면으로 보자면은 제로웨이트 사회랑 맞닿아 있다라고 보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순환 경제는 그냥 돈 벌고 사는 이런 뭐 기업들이 하는 일이야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생활에서 쓰레기를 발생하지 않는 그리고 쓰레기를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에 요구하고 정부에 요구하고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쓰레기를 발생하는 개인적인 실천 활동들을 그걸 통틀어서 순환 경제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시민들만 할 수 있는 그러한 멀리 있는 어떤 경제 개념이 아니라 우리 제로웨이스트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시민들 실천 활동이 되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프리사이클링을 강조하시더라고요. 프리사이클링이 어떤 것인가요? 리사이클링은 뭐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합성어입니다. 프리라고 얘기하는 뭐 우리는 사전에 아니면 이전에 미리라는 프리와 리사이클링이라는 그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갖다 만들지 않는 소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갖다 많이 해요. 급진적인 사람들은 리사이클링은 이미 패배한 것이다. 사실은 쓰레기가 나온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갖다 잃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재활용을 더하자, 뭐 분리배출을 잘하자 이게 아니라 사실은 쓰레기를 갖다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게 가장 큰 그 중요한 방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재활용을 잘하자는 분리배출 프레임에 빠져서 사실은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많은 거죠. 일단 쓰레기를 발생하지 않는 것들.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5R이라고 5R이라고 그 보통 제로 웨이스트 실천 활동들에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리퓨즈 거절하는 것, 리듀스 줄이는 것, 리유스 재사용하는 것. 이 앞에 세 가지의 3R이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쓰레기를 발생하지 않는 소비, 프리사이클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사이클링이 이미 버려진 쓰레기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쓰레기를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 훨씬 상위에 그렇죠. 저희 같이 쓰레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불안 요소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자체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에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치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쓰레기를 만들지 말자라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막 그러면 마지막 질문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대로 이제 우리 그러면 시민들이 이 쓰레기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며 또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쓰레기 문제를 조금 더 객체로 보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주체이면서 사실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들은 지자체의 몫이라고 보통은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쓰레기 문제는 지자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자체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사실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전 사회적인 과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장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고쳐 쓰고 오래 쓰고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고 뭐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것들 그다음에 뭐 비우고 헹고 분리배출 잘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소비자의 실천 활동인 건 분명한데 제로 웨이스트를 사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서도 전 사회적인 구조의 시스템이 변하지 않으면은 사실 반쪽짜리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시민 행동들과 구체적인 행동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대 포장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더 같은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그다음에 재활용이 가능한 대체 재질을 요구한다든가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들 그리고 우리가 뭐 다회용품 다회용기를 쓰고 싶어도 그러면 인프라가 잘 안 갖춰 있어요. 네. 장례식장 가서 우리가 사실은 일회용품 쓰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릇을 가져가지 않는 이상들은 불가능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인프라들을 구축할 수 있는 그리고 분리배출하는 데 있어서도 전주시에서도 뭐 사각지대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취약한 지구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기 목소리를 갖다 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의 실천을 넘어서 개인이 목소리 내는 시민 행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참 누구 한 사람 개인의 어떤 실천만으로 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전반적인 어떤 시민들 행동도 필요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도 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목소리를 통해서 기업이 변하고 정부가 변할 수 있는 거 모두 하나의 어떤 축으로 이뤄서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거 쓰레기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말씀드려봤는데요.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쓰레기를 처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좀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인간에 대한 그 존중과 예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순간에도 쓰레기를 버리고 소비하는 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지금 순간에도 쓰레기통을 비우고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건들을 끌어내리고 있는 사람들의 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의가 필요한 거죠. 그 사람들 또한 우리의 이웃이자 친구이자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에 대한 예의서부터 쓰레기 문제는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쓰레기를 치우는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진짜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그 대표님과 함께 그 전주시 쓰레기에 대한 모든 것을 제가 얘기 들어봤고요. 앞으로는 그 각각 그 세부적인 쓰레기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대표님으로부터 좀 듣고 싶은데 계속 출연을 해주실 거죠? 여기서 약속을 아예 불러주시면 고맙죠. 네, 그래서 이제 매달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각각 쓰레기 주제를 가지고 와서 좀 더 이야기를 깊게 나눠보고 시민들이 듣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의 론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사회적 기업, 사람과 환경에 강재원 대표님으로부터 쓰레기 종류에서부터 재활용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순환 경제 등 전주시 쓰레기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쓰레기는 지구를 떠나지 않고 돌고 돌아 다시 내 입으로 코로 돌아오는데요. 소비하고 재활용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가치 소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순환 경제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개인은 제로 웨이스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 행동이 적극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구로운 채식 생활은 지구를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지킨다는 믿음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방송으로 돌아올게요. 지구로운 채식 생활 진행자 진아였습니다.